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 이 사법 규정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 대륙법계 행정법 체계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 국가예법을 공법계법, 사법계로 이렇게 둘로 구분하고 각각 적용되는 영역을 다르게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원칙이 이렇게 된 거지. 행정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고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민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달한 법이고 이 법 규정이 아주 촘촘하게 잘 돼 있는 반면 행정법은 발달이 늦어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완비가 안 된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적용할 법 규정이 행정법 규정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이 행정 국가와 공사의 행정을 둘러싼 관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민법 규정 중에 비슷한 적용할 만한 규정이 있어. 그럼 그거 갖다 적용해도 되느냐 이거야. 응?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공법 관계, 즉 다른 말은 행정법 관계, 사법 규정,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주제로 간단히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응? 거의 뭐 출제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설은 그런 얘기를 쓴 거고 2번에 보면 이 방법. 근데 이제 쌍가루 1번을 보면 아예 우리 행정에 관한 법에서 쭉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여기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어. 그러면 뭐 법에서 적용할 규정 없애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따르면 되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이제 쌍가루 2번. 규정은 없고 민법 규정을 갖다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안 만들어놨어. 그럼 우리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민법 규정을 적용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동그라미 1번 우선 어떤 행정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적용할 법 규정이 없다. 행정법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바로 민법 규정을 적용하려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비슷한 다른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행정에 관한 행정법 규정이 다른 게 있나 이걸 먼저 찾아보래. 예를 들면 세금 업무를 다루는 세무 공무원이 있는데 무슨 세금 종류마다 또 법이 따로따로 있단 말이야. 뭐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이런 식으로 세금 종류마다 또 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 업무를 다루는데 소득세법에 규정이 없어. 그러면 민법에 비슷한 규정 이거 찾기 이전에 먼저 다른 유사한 세금 관련 법, 국세 기본법, 상속증여세법 이런 다른 세금 관련 법에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이 거기는 있나 찾아보고 그게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찾아서 적용하는 걸 먼저 해야 되고 그게 우선이고 그런 유사한 다른 행정법 규정도 없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민법에 적용할 만한 비슷한 규정이 있나 이걸 찾아보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그럼 민법 규정 무조건 갖다 다 행정관계에 적용해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민법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란 말이야. 대등한 관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적인 이해관계 이게 다루는 법이란 말이에요. 민법은. 근데 우리 행정관계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이고 또 많은 경우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특성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행정에 관한 적용할 규정이 없다. 민법 무조건 갖다 적용하는 건 안 된대. 이 특성을 고려해야 된대.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이 대등하지 않는 이 명령 강제하는 관계는 대등한 자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 규정 적용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민법 규정에는 대등한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이 법적인 관계는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꽤 있다는 거야. 민법 규정에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이렇게 국가와 개인 사이 명령 강제하는 관계도 적용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이게 오로지 대등한 자 사이의 관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이 국가와 개인사의 명령 강제 권력적 관계는 적용할 수 없다. 응? 그런데 이제 행정을 둘러싼 관계는 또 국가하고 개인 사이가 대등한 관계도 있잖아. 거기는 상대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적용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 그래서 예, 결국 이제 적용할 수는 있다 이거야.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127쪽에 3번이에요. 3번. 즉 사법 규정 적용할 수는 있는데 좀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서 자 왼쪽에 이제 그 색깔 입힌 데 있는 건 일반 법원리적 내지 법기술적 규정 이런 말 썼지? 이거는 이제 민법 규정을 일반 법원리적 내지 법기술적인 규정의 성질을 갖는 거와 그 이외의 민법 규정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본 거야. 그러면 민법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법이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민법 규정 중에는 뭐 법적인 관계라면 뭐 모두에 다 적용 가능한 그런 성격의 규정들이 있다. 그런 규정을 일반 법원리적인 성격의 규정이라 그래. 응? 예를 들면 뭐 민법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있어. 응? 이거는 원래는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 서로 사회적 생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행동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거든. 응? 근데 그거는 뭐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라고 다를 바 없는 거야. 국가도 개인도 서로 신의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 법원리적인 성격의 규정이다. 그래서 그건 민법이 정한 신의 성실의 원칙 같은 건 우리 행정관계도 그냥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로 봐. 그리고 또 법 기술적인 규정이란 건 뭔가 뭐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응? 몇 개월 뭐 이렇게 법의 규정이 뭐 3개월 내에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응? 그런 일종의 테크닉적인 규정들, 법 기술적인 규정들은 뭐 행정관계나 개인들 관계나 별 다를 바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행정에 관한 법에서 특별하게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지만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응? 그런데 기타 오로지 대등한 자 사이에서 또 사적인 이해관계 요거에만 적용되는 그런 민법 규정들은 성질상 행정을 둘러싼 관계는 상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응?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짤막짤막한 것들이 이어지는데, 자, 맨 위에 보니까 행정법 관계 발생 변경 소멸 원인. 여기서 얘기하는 건 행정법 관계 내용이 뭐냐면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서로 권리 의무를 관계를 맺는 거야. 국가도 개인한테 권리가 있을 수 있고 개인도 국가한테 아까 말한 권리가 있을 수 있잖아. 국가는 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리가 있고, 그지? 또 개인도 아까 뭐 국가를 상대로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손해배상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법이 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는 거고, 그지? 그러면 한쪽이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은 그에 상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는 이렇게 행정법 관계에서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주체와 우리 개인들 사이에 서로 간의 권리나 의무가 행정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생기고 변경되고 없어지는 이런 원인들은 뭐뭐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법학에서 쓰는 용어가 나와. 거기에 개설이라는 데 보면 세 개 용어가 나와. 세 개 용어가 나와. 법률 요건,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법률 효과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거기 쌍가루 1번은 그냥 읽고 이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고 시험에 내지도 않아.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이제 세 개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네. 그 다음에 법률 효과 뭐 이런 이제 도식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법률 효과라는 건 이제 권리나 의무, 응? 권리나 의무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관계를 맺은 이 당사자 간에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기 이런 효과가 생기려면 뭔가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돼야 권리나 의무가 생긴단 말이야. 우리가 민법에 의해서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잖아. 누구 땅을 내가 사기로 계약을 해. 그러면 땅 주인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잖아. 그리고 계약하고 계약대로 계약서를 쓰면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권리 의무가 생기면 민법에 따르면 계약이 맺어져야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요건이야, 요건. 계약이 맺어져야 된다. 그지? 근데 계약이 맺어지려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한쪽에서 뭐 해야 돼? 나하고 계약하자 신청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상대방은 승낙을 해야 돼. 그래서 합의가 됐을 때 계약이 맺어지는 거야. 그러면 한쪽에서 신청을 하는 행위, 또 다른 쪽에서 그래 하고 승낙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여기를 법률 사실이라 그래.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사실을 법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응?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민법상 계약이 맺어지고, 계약이 맺어지면 그 계약에 따라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생긴다. 그지? 이런 논리 구조야. 이건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행정관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 공무원 신분이 부여돼야 돼. 그지?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임명을 받는 거잖아. 임명. 그지? 임명 조치가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 공무원으로서의 임명이 돼야 공무원의 신분이 생겨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이상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받게 됩니다. 응? 그럼 임명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응시원서 내야 될 거고, 그죠? 시험도 봐야 될 거고, 시험 보는 행위도 있어야 되고, 국가 측은 또 합격자 결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될 거고, 그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응시원서 제출, 시험 보는 행위, 응? 국가가 합격자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다 법률 사실이야. 응? 그지? 여기는 그렇게 논리적, 그런 논리 구조다. 응? 법에서의 논리 구조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거는 요거예요. 법률 사실. 즉, 국민하고 사이에, 국가와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등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요소. 응? 이 법률 사실은 우리 법학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한대. 하나는 사건, 하나는 용태. 응? 그지? 네.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좀 얼른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뭐 갖고 나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따지는 거래. 응?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등산 갔다가 추락해서 사망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죽었다, 사망했다는 사실이 발생함으로 인해 의사면허는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소멸돼요. 응? 그럼 뭐야? 사람의 정신작용은 상관없이, 응? 그냥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의사면허는 소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정신작용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이쪽 사건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쪽으로 분류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거. 응? 자, 여러분들 선거권 권리, 선거권 인정돼,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선거권을 갖겠다, 신청하고 해서 여러분 정신작용 표시했어? 그런 거 없었지? 뭐에 의해서 발생한 거야? 가만히 나이 먹으니까 권리가 발생했어. 그지? 시간이 흘러가서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리가 부여돼. 그럼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권리를 발생하게 만드는 거야. 나이에 도달하면. 그지? 나이 먹는데 무슨 정신작용이 필요해? 시간이 흘러가면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무슨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거, 이런 것도 사건으로 분류되는 거야. 그지? 반면에 여러분들이 국립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한다니, 공무원 되고 싶다고 응시원서 제출한다든지, 허가받고 싶다고 허가 신청서를 낸다. 이거 다 뭐야? 자기의 정신작용을 표시하는 거잖아.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이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만드는 요소를
전부 다 통틀어 용태라고 칭하기로 했대. 분류상. 이 정도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교재로 봐. 교재로 보면 어디로 보면 쌍가로 2번 법률 사실의 종류 이렇게 제목한 거 있지? 거기만 보자. 거기 보면 법률 사실은 크게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용태와 사건으로 나눈다. 그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정신작용이 외부에 나타난 거는 외부적 용태라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안 나타나고 내심에 마음속에만 있는 거를 내부적 용태라고도 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가볍게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 법률 사실의 종류 표 그려졌지? 거기서 표 그려진 거에서 사건에 초점을 둬. 사건. 그죠? 사건 보면 거기 얘가 예시된 거 있어. 뭐 사람의 생사. 그리고 얘 들어갔잖아. 사망으로 인한 의사면허 소멸. 그지? 사망이라는 정신작용과 상관없는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발생하기만 하면 의사면허는 소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 그지? 사람의 출생과 사망. 그죠? 출생했다는 사실. 출생하면, 살아서 출생하면 부모님 재산 상속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민법상. 그런 것처럼 출생과 사망.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는 거. 시간의 경과.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행정조치가 있은 걸 안 나눠도 90이라는 소송을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흘러서 90일 지나버리면 그냥 소송 제기할 권리 없어져 버려요. 자기 정신작용하고 상관없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사건으로 포함되는 거야, 분류. 그래서 그런 사건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 이런 거, 사건에, 여기에서 시험 나온 거 이렇게 이제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어지고, 시험 이제까지 나온 거 거의 안 나오는데, 뭐, 사건을 물어본 적이 있어. 드물게 나오는데, 그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들 중에, 정신작용과 상관없는 거, 그 중에, 1번, 기간 있잖아, 기간. 공부해야 될 기간. 여기서 묻는 거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뭐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행정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법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 기간이 얼마나 중요할까? 계산을 잘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국민은 뭐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무슨 뭐를 제출해라 이랬는데 기간 계산 잘못하면 이미 지난 다음에 제출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또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 법에 국민으로부터 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하면 이제 직무상 의무 위반이 돼버리잖아. 응? 그런 것처럼 기간 계산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여기 이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포인트입니다. 응? 그래서 자 기간 의는 읽고 지라. 기간이라는 어느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 그 사이의 간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응? 읽고 지나가고 자 여기 공부해야 할 포인트 적용 법규. 우리 행정을 둘러싼 관계도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라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응?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정한 기간 계산 방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 거기 적용 법규 민법이 정한 기간 계산하는 방법 규정 적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기산점 나오고 만료점이랑 나오지? 그 기산점이란 말은 기간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산점이라는데 자 중요한 단어 나와서 동그라미 1번 원칙 뭐가 원칙이래? 첫날은 빼고 계산 시작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게 초일 불산이 원칙. 응? 이 단어 믿죠? 첫날은 빼고 계산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첫날부터 넣어서 계산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에 따라야 되지. 그치? 그래서 예외적으로 첫날부터 넣어서 계산하는 경우. 그치?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응? 자, 이와 관련해서 이따가 보충 프린트를 또 줄 거예요. 응? 왜냐면 이제 올해 3월 달에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이 기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규정을 새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여기다 같이 결합해서 공부를 해야 돼. 자, 이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 법 만들면
뭐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이 법은 시행된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는 날짜가 언제냐?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냐?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냐? 그치? 이거 중요하잖아. 그치? 그 법 시행일 기간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응? 다 기억 계산이. 그래서 예외적으로 초일 산입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람의 연령을 계산하는 거 있지? 거기 박스 안에, 그치? 나이 계산하는 거. 나이 계산하는 건 오늘 지금 출생해서 오늘 이 시간. 그 오늘부터 하루 치는 거야. 오늘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응? 근데 초일을 불산입한다고 그러면 내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지, 기간 계산을. 그 다음에 만료점은 어떻게 돼? 만료점은 아마 뭐 언제부터 30일이 되면 30일이 됨으로써 만료한다 그러면 그 정해진 말일날이 끝나면 이제 종료되는 거지. 다만 여기서 포인트를 끝에 말일날, 정해진 말일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이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 이길이라는 게 한자인데 다음 날을 뜻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예를 들어서 세금부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 10일째 만료되고 말일날이 근데 공휴일이야. 10일 내에 내야 되잖아. 근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날, 공휴일 아닌 그 다음 날까지 내도 되는 걸로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내도 되는 거지. 그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공부할 거는 세 가지지. 우리 행정에 관한 법에서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라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기간 계산 방법을 따른다. 그런데 기간 계산 시작점과 만료점, 시작점은 첫날 빼고 계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응? 말일날이 예를 들어 첫날 넣어서 계산해야 될 경우들이 있다. 그 다음에 만료점은 정해진 말일날이 끝나면 이제 만료되는 건데, 응? 말일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한다. 그지? 그럼 이따가 이제 보충 프린트를 줄 텐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계산하는 걸 한번 따져보자. 응? 그래서, 2021년 7월 23일인가? 24일인가? 응? 7월 24일인 것 같아. 그지? 24일 날 뭐 만들었느냐? A 법률이 이제 공포됐대. A 법률, 국민에게 이 법률 만들었다 공포가 됐어. 응? 근데 이 법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A 법률이 언제부터 이제 국민한테 적용이 되는 거냐, 시행되는. A 법률의 시행 시점은 언제냐? 이렇다면 언제부터 이 법은 시행 효력이 생기는 걸까? 그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3개월이라는 기간을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시작점을 우리가 기산점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기간 계산 시작점이 될까? 응? 7월 24일부터 시작할까? 아니면 다음 날부터 시작할까? 이거 이제 원래는 초일 산입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 불산입. 하도록 돼 있을 때만 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원칙은 이 법 시행일 같은 거 따지면 산입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아니야. 원칙이 불산입이야. 따라서 초일 불산입하니까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2021년 7월 25일 오전 0시부터 기간 계산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3개월 하고 3개월 지나고 나서 시행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가 3개월이 만료되는 걸까? 만료점 3개월이 꽉 차는 시점은 언제야? 자, 개월, 월 단위로 따질 때는 우리가 달력을 기준으로 해.
그 뭐 어떤 달은 31일도 있고 어떤 달은 30일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런 거 다 무시. 그냥 달 그거로 따져.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8월 한 달, 9월, 10월. 그지? 10월이 될 거야. 그럼 만료점은 2021년 10월이 되고 언제 3개월이 만료되는 거지? 24일 날 밤 12시. 자정에 3개월이 만료되는 거야. 그러면 3개월이 만료된 뒤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법 시행 시점은 2021년 10월 25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 계산하는 거야. 응? 근데 10월 25일이 공휴일이래. 응? 그럼 어떻게 돼? 그럼 26일부터 시행될까? 아니야. 법은 공휴일을 상관없어. 법이 시행되는 건. 그래서 이따 나눠줄 그 프린트에도 이걸 명확히 써놨어. 법 시행일을 기간 계산할 때는 그 말일날이 공휴일이라도 그날로 만료되는 거로 치는 거야. 응? 다음 날로 만료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로 만료되니까 아니지. 이게 25일이 아니라 이날 이 만료되는 날 3개월이 말 24일이 공휴일이라 해도 그냥 그 다음 날 25일로 3개월이 만료되는 게 아니라 24일로 만료되는 거야.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25일부터 시행되는 거야. 응? 응. 법은 그렇다는 거야. 법 시행일은. 하여튼 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공부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쌍가로 이번에 보면 시효 제도라는 게 있어. 응? 시효. 시효란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기도 해. 이제 어디에서 많이 접하냐면 공소시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그거는 공소라는 게 이제 국가가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 소송, 공소라는 게 국가가 이제 처벌을 위해서 재판 청구하는 걸 공소라 그래. 그 국가의 재판 청구하는 일은 검사가 합니다. 사회 질서를 어집은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해달라라고 국가가 하는 건데 국가의 일을 검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야. 그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기소 독점주의라 그래서 검사만이 처벌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검사 힘이 너무 그래서 막강하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누군가는 재판 청구조차도 안 해. 그걸 우리가 불기소 처분한다 그래. 재판 청구조차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처벌될 수가 없는 거야. 재판 자체가 열리지도 않아. 그지? 그거를 누군가를 처벌받도록 재판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를 자체를 검사만이 판단해. 그죠? 그래서 힘이 막강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봐주고 안 봐주고 막 이런 거. 그 권한을 남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근데 그것도 일단 시효인데 시효라는 제도가 이제 어떤 권리나 권한을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도록 하고, 그 장기간 권리나 권한을 행사 안 하면 권리나 권한이 없어지게 하는 게 이제 시효 제도 중에 소멸시효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시효의 의의는 읽고 지나가세요. 시효 제도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하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그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야 하는 그런 제도다. 그러면서 이것도 공소시효도 그래요. 공소시효도 옛날 같으면 뭐였지?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도 어떻게 돼?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면 어떻게 된다? 증거도 찾기 힘들고 하니까 유죄 판결 받아내기도 힘들 거다.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15년 동안 이게 이제 법정을 세우지를 못하면 기소를 못하면 이게 국가의 처벌권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과학기술 발전했죠. DNA 몇십 년 전에 DNA 침한 방울 이것만 DNA 있어도 수십 년 지나도 진범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몇십 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 범인이 죽기 전까지 검거되면 처벌할 수 있어요. 점점 공소시효 제도라는 걸 폐지해가는 추세입니다. 자, 우리 행정 분야, 민법 분야에서 다 시효 제도가 있는데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시효 제도는 이제 장기간 자기 권리를 행사 안 하고 방치해놓으면 권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야. 예를 들어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 땅처럼 차지하고 20년 동안 누구도 문제 안 삼아. 자기 땅, 남의 땅을 자기 땅처럼 차지하고, 또 주인이 없는 땅이라든지 또 남의 땅을 자기 땅처럼 차지하고 20년간 공공연하게, 응? 누구도 문제 제기 없이 지속되면 가서 이제 내 땅이다 주장하면 그 사람 땅 인정해 줍니다. 그거는 남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예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응?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자, 읽고, 자, 적용법규 밑줄 쳐주세요. 적용법규. 역시 우리 이 시효에 관해서도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규정을,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응? 요거 포인트.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소멸시효가 먼저 나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라고 제목 달렸죠, 왼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개인한, 금전채권이 돈 받을 권리야. 응? 국가가 개인한테 돈 받을 권리, 개인이 국가한테 돈 받을 권리. 인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한테 돈 받을 권리, 개인이 인천시한테 돈 받을 권리, 이런 거. 자,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 돈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를 행사 안 하고 내버려, 몇 년 동안 내버려두면, 5년 동안 내버려두면 돈 받을 권리 없어져.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숫자가 중요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이 5년. 응?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특별한 규정이야. 원래 개인들 간에는 돈 받을 권리 원칙이 10년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10년 동안 돈 달라고 권리 행사를 안 하지? 10년 지나면 권리 없어져. 상대방 갚을 의무 없는 거야. 의무 없지만 갚는 것까지 말리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의무 없으니까 안 갚아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런데 개인 간의 돈 받을 권리는 원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개인 간의 돈 받는 원칙이 10년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인에게 서로 돈 받을 권리는 5년으로 기간을 줄여놨지, 그지? 요거는 올해 행정을 둘러싼 관계는 보다 신속하게 빨리 확정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민법과 다르게 짧게 규정해 놓은 거야. 5년. 응? 그래서 이거 꼭 중요. 1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이 5년.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해. 읽어보니까, 자,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그지? 그러니까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돈 받을 권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이제 공권력 행사에서 행정법적으로 강제로 이제 세금 부과 징수하는 거잖아. 이런 행정법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서로 뭐 돈을 빌리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응? 민법상 개인 간의 관계처럼, 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 중에 사법관계 공부했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우리가 이제 인천시 시청 청사 건물이 있다고 하죠. 인천시 청사 건물이 있는데, 좀 비좁아. 그래갖고 인천시가 청사를 크게 새로 졌어, 딴 데다. 그리고 이제 옛날 쓰던 청사는 더 이상 시청사로 안 쓴대. 그 시청사로 쓰던 용도에서 폐지했어. 응?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쓰던 시청사는 용도상 이제 무슨 행정 목적으로 쓰는 건물이 아니야. 그냥 재산 가치만 있는 건물로 소유하는 거야, 인천시가. 요런 건물일 때는 인천시 뭐야? 그거 놀리고 있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임대할 수도 있어요, 개인들한테. 그럼 개인 빌딩 임대하는 거랑 똑같이 인천시하고 개인하고 임대 계약 맺고 임대료 내가면서 건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옛날 건물. 응? 이런 관계는 사법상 계약 관계야. 응? 근데 얘가 임대료를 안 내. 그럼 임대료 이거 받을 권리 5년 안에 권리 행사해야 돼. 그러니까 자, 포인트.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돈 받을 권리, 금전 채권이 행정법적으로 발생한 것이건, 응? 두째 줄은 뭐야? 사법상의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그 상관 안 한대. 응?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하여튼 무조건 돈 받을 권리는 다 5년, 원칙이 5년 내에 청구해야 된대. 응?
그래서 사법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금전채권도 포함. 이게 포인트입니다. 응?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가 생긴 원인은 상관 안 한단 말이야. 응? 자, 그 다음에 포인트가 또 동그라미 6번이 있어요. 6번에 보면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라고 돼 있는데 일단 설명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는 거 정지된다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일단 정지라는 걸 간단히 하면 정지는 우리가 이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천재지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어떤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천재지변 같은 것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 동안만큼은 그 기간 진행이 일단 멈춰 있도록 하는 게 정지라는 제도예요. 응? 응? 그리고 자, 중단은 예를 들어 이거야. 자, 그러면 국가가 개인한테 세금을 부과했고, 응? 상대방은 세금 낼 의무가 있고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어요. 응? 그런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버려 뒀어. 응? 그래갖고 5년이 거의 다 돼가. 이제 5년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 국가는 세금 징수권 없어지는 거고 상대방은 의무 없어요. 납부해야 될 의무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런데 뒤늦게 공무원이 발견했어. 얘한테 왜 세금 징수를 안 하고 있었지? 5년 되기 3일 전에 발견했다고 치자. 그래갖고 부랴부랴 너 저 빨리 납부해라 하고 고지서 보내거나 독촉장을 또 보냈어. 그치? 그 상대방한테 3일 전에 도착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권리자가 자기 권리에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니야.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야. 정당하게. 그러면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면 권리자 편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치유제도라는 게 소멸시효. 권리자가 자기 권리에 잠자면 보호 안 해준다겠다는 거야. 응? 그럼 권리자가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권리자를 보호해줘야 돼. 따라서 3일 남겨놓고 여기 4년 11개월 27일 지난 거 있지? 다 꽝. 다시 어떻게 돼? 이때부터 5년의 시간을 다시 벌어. 국가는 세금 징수할 권리는 다시 5년 연장이야. 응? 이런 제도가 뭐야? 소멸시효 중단 제도라고. 중단이란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그동안에 경과했던 기간은 꽝이 되고 다시 기간 진행이 시작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중단 제도라고 합니다. 이해했죠?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원래 이제 개인들 사이 민법에서는 보다 강력한 권리 행사를 해야 돼요. 이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효과가 인정되려면 뭐 개인 사이에는 내 돈 갚어 이런 촉구하는 정도 갖고는 이 중단의 효과를 인정 안 해줘. 응? 적어도 가서 막 그 채무자, 갚을 의무자한테 찾아서 너 갚을 의무 있다고 여기다 사인해, 막 소명 받아오고 막 이래서 갚을 자가 자기 돈 갚을 의무 있다고 승인하는 그런 증명서를 받아놓는다든지, 상대방을 상대로 돈 갚으라고 민사소송 법원에 소송을 낸다든지 막, 응? 그리고 그 사람 재산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청, 이런 강력한 권리를 행사를 해야 소멸시효 중단되는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어.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물론 그런 강력한 권리 국가나 개인이 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 효과 똑같이 인정이지만 민법에서 개인들 사이는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조치를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해줘. 그게 뭐냐면 국가가 얘한테 독촉장만 보내고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인정해줘. 그래서 그거 시험에 내. 따라서 거기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첫째 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고지라는 게 돈 내라고 고지서 보내는 거 독촉. 그래서 고지, 독촉, 납입고지나 독촉 여기에 뭐가 인정된다고? 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이 이게 특이한 규정이야. 민법에서는 이런 독촉하는 정도 갖고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거 특별한 거. 그거 외에는 민법 규정 똑같이 적용해. 응? 그거만 잘 이해해두고. 자, 그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취득시효는 거기에 이제 일단 읽어보자. 민법 규정을 보면 부동산이 대표적인 게 뭐 땅이나 건물이지. 근데 부동산은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면 그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땅 주인이 있어도 자기 권리를 안 찾아먹는 거잖아. 그럼 권리 잃어버리는 거지. 응?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취득시효. 다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야. 자, 여기에 포인트는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국가 소유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국가 소유 재산.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은 공유재산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합쳐서 국공유재산 이렇게 많이 부르지. 근데 이 국가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은 그 재산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눠요. 응? 그래서 행정재산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일반,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일반 재산이라는 거로 이렇게 크게 둘로 용도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응?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행정재산은 공익목적, 공익적 용도로 쓰이는 재산이야. 응? 공익적 용도로 쓰이는 재산. 일반 재산은 그냥 개인이 자기 재산 소유하듯이 무슨 특별한 공익 목적과 상관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가치로서, 금전 돈 가치로서 소유하는 재산을 일반 재산이라 그래. 응? 비유하자면, 자, 우리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 있지. 대통령 비행기, 전용 비행기도 있고. 이건 뭐야? 여기에 속해. 행정재산. 근데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건 그 공익적 용도로만 쓰게 제한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한테, 개인한테 팔거나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게 가능하려면 더 이상 행정 목적으로 안 쓴다. 용도를 폐지하는 조치를 해야 돼. 응? 그러니까 대통령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대통령 전용차가 있다. 그지? 근데 한 1년 썼다. 근데 뭐야? 그러면 대통령 관용차로 지정돼서 쓰이고 있는 동안에 그 차는 행정재산이야. 그래서 이 사고 팔고 이게 안 돼요. 근데 이제 1년 탔으니까 다른 새 차로, 다른 차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기존에 타던 차 대통령 관용차에서 용도 폐지. 그럼 뭐로 바뀌어? 일반 재산으로 용도가 바뀌어. 그냥, 그치? 그러면 일반 재산으로 된다면 팔 수 있어요. 응? 그럼 뭐 대통령이 타던 차래 뭐 많이 타지도 않았겠지. 기간은 1년이라도 뭐 몇 번 타지도 않았을 것 같고, 야, 그거는 내가 사야 되겠다. 뭐 경매 같은 거로 해서 팔아. 인기 좋대. 경매로 나오면 그거 살라고 막 신청하는. 그러면 서로 높은, 경매로 내면 높은 가격 부르는 사람한테 낙찰이 될 거 아니야? 하여튼 뭐 옛날에 그런 기사도 본 적 있어. 자, 일반 재산으로 용도를 바꾸면 이제 사고 팔고 뭐 이런 게 돼요. 응? 자, 이렇게 둘로 나누고, 옛날에는 이 일반 재산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잡종재산이라고 불러왔어. 옛날 명칭이 수십 년간. 응? 근데 요새 이제 이게 어감이 안 좋다 이거야. 잡종이라는 말이. 응?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그래서 이거는 쓰지 말자. 그래서 지금 일반 재산은 용어로 바꿔 불러요. 그래서 예전에 판례는 우리가 판결문을 읽다 보면 예전에 쓰이던 용어로 이 판결문에 나온 거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일반 재산을 지칭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 행정재산도 또 용도에 따라서 또 세분화돼서 한 3가지로 나눠요. 근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이제 뭐 저기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공부하는 행정법 강론이라는 데서 이제 그런 세부적인 걸 하고, 굳이 말하자면 뭐 이 행정재산은 공용물, 그다음에 공공용물, 공적 보존물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요. 문화재 같은 거는 이제 공용 목적에서 보존이 필요한 재산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하고, 공용물은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물은 일반 국민들의 전체 이용에 제공하는 재산, 이렇게 또 나누는 게 있어. 어쨌든 이렇게 둘로 나누고, 이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 동그라미 1번 뭐라 해서 국유재산 중 어떤 재산은, 행정재산을 공물이라고도 칭해. 공익적 용도로 제공된 물건이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뭐가 안 된다고? 취득시효라고 해도 되고, 시효취득이라고 해도 되고, 시효취득 대상이 안 된다. 그런데 뭐야? 일반 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즉 일반 재산은 개인 소유 재산과 동일한 취급을 합니다. 응?
민법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1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응? 하여튼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기초. 응? 중요한 부분.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말하자면 우리가 이게 이제 큰 길이 있어. 도로가 있어. 응? 도로가 있는데 이거 국가 땅이야. 응? 국가 땅. 근데 국가 땅인데 이제 도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 평행에 제공하고 있는 거야. 응? 근데 요 길 옆에 뭐 A가 여기 이제 건물 짓고 여기 살고 있어. 응?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측량을 해보니까, 원래 국가 땅, 도로로 제공된 국가 땅이 원래 여기까지래. 응? 근데 이 부분들을 지금 이 개인들이 A와 B가 지네가 차지한 거야. 그죠? 이거 불법이야. 그죠?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벌써 이렇게 된 지 30년이 지났다는 거야. 응? 예를 들어. 그러면 자, 이제 국가가 측량합니까? 이거 원래 국가 땅이다. 근데 왜 개인들 네가 차지하고 이용하고 있느냐? A가 뭐라 그래? 아, 근데 이미 20년이 지났어. 응? 이제는 내 땅이야. 즉, 우리가 법률용어로 시효로 소유권 취득했다. 취득시효 주장하는 거 인정될까 안 될까? A나 B에 이거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내 소유다. 소유권 주장하면 소유권 인정될까 안 될까? 응? 아니, 동그라미 1번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야. 1번. 뭘 알아야 돼? 이게 어느 쪽에 속하는 재산이냐? 응? 이거 봐요.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 인정 대상 아니라고 본다 그랬잖아. 응? 이거는 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 거로 보고. 그지? 그럼 이거 지금 뭐로 쓰이고 있어? 국가 땅인데 도로로 제공되고 있잖아.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응? 여기에 속하는 거야. 행정재산에. 그럼 행정재산에 속하는 거면 개인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20년 넘게 지 땅처럼 차지하고 이용하더라도 개인 소유권 인정 안 돼요. 즉 시효 취득 인정이 안 돼. 따라서 어떻게 돼? A나 그런 주장을 해도 소유권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이제 A나 B는 어떻게 해야 돼? 응? 오히려 만약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너 이거 여기들 다 철거해. 응? 아, 그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은 수십 년간 국가 땅을 차지하고 이용해 왔잖아. 돈 한 푼 안 내고 이용료도 안 내고. 그지? 국가가 어떻게 돼? 너 그동안 이용한 거 땅 공짜로 이용했으니까 그 이용료 내놔. 그죠? 이용료 그 땅 사용료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30년에 따라 30년치 부과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조금 아까 배운 이게 사용료 돈 받을 권리 5년 전 거는 다 소멸했어요. 소멸시효 완성돼서. 그러니까 5년 전에 25년치는 못 받아. 최근 현재부터 따져서 최근 5년치만 받을 수 있어. 어쨌든 이거 국가가 청구하면 최근 5년 동안에 땅 이용료 내야 됩니다. 응? 근데 그거는 과거에 이용해 온 거에 대해서 물리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장래는 극단적으로 하면 야 철거해야 하면 철거해야 되는 거고. 그지? 응? 근데 이게 또 이 철거가 완전히 집이 반쪽 난다. 이러면 또 이 철거가 과한 조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상대 국민의 어떤 생존권하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철거하지는 않더라도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정식으로 국가하고 계약 맺고 임대료 내가면서 써라 해가지고 계약 맺고 임대료 내면서 쓰게 할 수도 있고, 이 땅을 네가 사라 이래가지고 사는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땅인데 그냥 아까 임야 내버려둔 임야 같은 거는 그냥 이 일반 재산의 성격을 갖는 거면 개인이 20-30년 동안 지가 차지하면 개인 땅 되는 거야. 응?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거는 국가가 개인 땅을 반대로 국가가 개인 땅을 20년 넘게 국가 땅처럼 차지하고 이용하면 또 국가 소유가 되는 것도 똑같이 인정돼.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많은 건 엊그제도 보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특히 이제 국방부 군부대 있잖아. 군부대가 그 개인 땅을 차지하고 막 수십 년간 부대로 이제 시설로 이용되어 왔단 말이야. 뒤늦게 막 측량해 보고 하면 개인 땅들을 막 차지한 거야. 근데 국가도 누구도 문제되기 없이 막 20년 넘게 개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가 소유 인정이 된단 말이야. 시효책도 그죠? 그래서 그러니 이와 관련해서 오른쪽에 판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공부해야 된다. 특히 뭐 공부해야 되냐면 4번 굵은 글씨인 거 4번 8번 4번 8번 자 4번은 납입 고지했다 그러지? 너 세금 내? 하고 고지서 보냈대. 그럼 무슨 효력이 인정된다 그랬어 아까? 무슨 효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납입 고지했던 게 이렇게 해서 이게 위법이었다 해서 취소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권리를 잘못한 거는 맞지만 권리를 행사한 거는 한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취지의 판례. 그리고 8번도 보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하려고 아마 집에 수색하러 갔나 봐. 근데 압류할 만한 재산을 못 찾아냈대. 그래갖고 압류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잖아. 압류 조치를 하려고 했잖아.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압류 조치를 했으니까 이때부터 또 다시 5년의 시간을 또 버는 거야. 응?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된단 말이야. 압류 목적을 달성 못해요. 8번.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이번에는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에서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1번은 뭐야? 잡종재산, 현재로는 일반재산. 그럼 결론이 뭐겠어? 개인재산과 똑같이 취급해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번은 뭘 나타내냐면 판례는 옛날에 법이 그런 규정이 있었어. 국가의 모든 재산은 개인이 아무리 지 것처럼 20년 넘게 차지하고 있어도 개인에게 소유권 인정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뒀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국가의 재산이 어느 용도로 쓰이는 재산이냐? 구분도 안 하고 국가 소유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거 개인에게 취득시효 일체 인정 안 하는 건 잘못된 법 규정이다. 왜냐면 국가를만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대하는 불평등한 법률 조항이다. 위헌 판정받아서 없어진 거야. 왜냐면 국가 재산도 용도에 따라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재산은 그거 뭐 관리가 좀 소홀한 틈을 타서 개인이 막 차지하고 20년 지났다고 다 지 소유권 주장하면 이게 국가 재산이 공익적 용도에 제공되는 게 크게 방해, 지장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은 개인에게 취득시효를 인정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재산은 뭐 공익 목적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국가 소유라는 것만 다를 뿐인데 개인 재산하고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민법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서 시효 취득 대상으로 인정하는 게 맞는데 왜 국가 소유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재산까지도 다 시효 취득 대상이 안 되게끔 법률을 만드는 건 불평등 규정이다. 위헌 이렇게 해서 없어졌어.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이렇게 용도를 나눠서 국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얘기했죠.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쓰이도록 제공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 목적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용도 폐지를 해야만 뭐가 될 수 있어? 일반 재산으로 바뀌어야만 사고 팔고 이런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다. 응? 그지? 행정 재산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이게 개인하고 사이에 사고 팔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 이거야. 응? 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공부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먹고 1시, 2시 10분부터 이어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